네, 수요일 8시 뉴스는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은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며 오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문을 내놓은 이유와 그 주요 내용을 김혜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먼저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면서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4세 경영 포기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 기회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 오랫동안 비난을 받아온 무노조 경영의 종식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청으로 꾸려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3월 경영권 승계 의혹 노조 문제와 관련해 본인의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도 준법위원회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민감한 질문을 우려한 듯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오늘 나온 내용 가운데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재용 부회장이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한 대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20살 된 아들과 10대 딸이 있는데 오늘 이런 말을 갑자기 꺼낸 배경과 또 앞으로 삼성이 총수 위주의 오랜 경영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동규 기자입니다. 승계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이재용 부회장이 스스로 진단한 대로 재계 1위 삼성의 세습 경영은 사회적 눈총과 비판을 낳았습니다. 지난 1996년 에버랜드 전환 사채 헐값 발행 논란을 시작으로 2014년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부턴 이재용의 삼성에 초점을 맞춘 전사적인 승계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2015년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전자 지분율을 사실상 20% 가까이 끌어올렸지만 이때 불거진 분식회계 혐의가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4세 승계를 하려면 더 큰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선택이 필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대 세습은 현재 우리나라와 법과 제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신에 대한 승계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상속세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고 또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이 부회장에겐 20살과 16살 된 아들, 딸이 있지만 그룹 사업보고서상으로 이들의 지분 소유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계 일각에선 삼성이 소유화돼 경영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식 변신을 시도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재단을 통해 소유는 유지하되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건희 회장도 경영 퇴진을 선언하고 복귀할 때까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어 결국 진정성이 관건이란 지적입니다. 경영계에선 삼성의 4세 경영 포기는 여동생 이부진 사장 등 가족 차원의 합의와 소유 지배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가능한 걸로 본다면서 앞으로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3차례나 고개를 숙이면서 특히 노조 문제로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는 말보다는 구체적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고 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과가 재판에서 형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노조 설립을 이유로 삼성으로부터 해고되고 332일째 고공 농성 중인 김용희 씨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는 대국민 사과는 기만이라는 겁니다. 무노조 경영 포기를 선언하기 전에 과거 수십 년간에 있었던 삼성의 노조 탄압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한국노총은 이 부회장의 사과 직후 논평을 통해 삼성에 필요한 것은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실천이라고 밝혔고, 민주노총은 무노조 경영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 사과와 복직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삼성 일반 노조는 무노조 경영 종식 선언의 진정성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과는 기만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어용노조를 이용해가지고 마치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깨졌다고 근거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 낭독을 지켜본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말뿐인 사과라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불편법을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자식들의 경영권 승계를 언급한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사과할 자세가 되어 있나라는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과가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에 감형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에선 개별 기업에 대한 입장을 내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자, 들으신 대로 오늘 사과가 재판을 의식한 거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그러면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나 또 삼성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 그리고 수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준 혐의를 받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과, 그리고 이제 승계 문제가 맞물려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그리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수사,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해서 임직원 수십 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이렇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오늘 대국민 사과가 그럼 이런 재판과 수사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이 내용은 박원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뇌물 액수가 50억 원을 넘으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겁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앞서 삼성 측에 준법 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 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면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지난 3월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에게 사과를 권고했고 오늘 대국민 사과를 한 겁니다. 재판부 주문에 따라 형을 최대한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검과 시민단체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며 반발하는 등 결국 삼성 봐주기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여전합니다. 노조 관련 사과도 1심에서 임직원 20여 명에게 유죄가 선고된 노조와의 사건 2심 재판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분식회계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걸로 보고 있어 조만간 나올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지도 여론을 좌우할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5월 6일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우리 모습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동시에 방역에도 계속 신경을 쓰자는 겁니다. 첫날인 오늘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공공문화시설이 오랜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주상 기자입니다. 엄마 손을 꼭 잡은 아이들이 모처럼 박물관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입장할 때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은 기본입니다. 집에만 있다가 처음 나왔는데 마음이 좀 편하진 않았어요. 근데 와서도 근데 철저하게 그렇게 검사해 주시니까는 오히려 더 마음이 완화돼서 좀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모두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시간당 관람 가능 인원을 통제했습니다.
예약제처럼 50명만 올 수 있는 거 이렇게 제한을 둔 거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서로 멀찌감치 떨어진 채 관람하는 거리두기 관람입니다. 오늘 하루 서울과 과천 등 국립현대미술관 4개관을 찾은 관람객은 모두 600여 명, 평소의 10% 정도 수준입니다. 서울도서관은 온라인 예약제에 대한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고 일부 지역 공공도서관들은 열람실과 자료실을 부분 개방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시설 일부만 개방하는 방식으로 밀집된 환경을 차단했고 운동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마스크는 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죠. 예, 이 정도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죠. 예. 이렇게 운동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 그동안 탐방로만 개방했던 국립공원도 야영장의 운영을 재개합니다. 역시 한 동씩 건너서 개방하는 거리두기 야영 방식입니다. 일상생활과 방역의 조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와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네,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두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물러난 게 아니라서 아직 조금은 더 서로 조심해야 하는데 첫날인 오늘 세부 지침이 잘 지켜졌을지 강민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직장이 밀집한 서울 여의도와 종로거리는 모처럼 북적였습니다.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회사도 다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되게 예전에 여의도로 돌아간 것 같아요. 식당 앞에 긴 줄이 생겼는가 하면 카페도 북적입니다. 개인 방역수칙 중 하나인 사람 간 2팔 간격 거리두기가 잘 안 지켜졌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하는 모습도 종종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덜 쓰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뭐 어디 간다든지 그럴 때 뭐 굳이 요즘에는 좀 착용을 안 하기도 하더라고요. 식당들 역시 간격 띄우기 같은 지침을 전부 따르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몰려서 오는 거를 간격을 두고 배치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헬스장도 마찬가지. 수시로 소독하고 들어올 때 열 재고, 운동할 때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지만 탈의실과 샤워실을 폐쇄하거나 이용자들에게 공용 운동복이나 수건을 주지 않는 건 힘들다고 말합니다. 마스크도 착용하고 운동해야 되잖아요. 와서 끝나고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도 안 되고 뭐 개인 운동복도 지참해야 되고 아예 안 나오겠다고 운동을. 대중교통에서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출퇴근 시간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1m 이상 거리두기를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 시엔 이렇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방역당국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학들도 실험이나 실습이 필요한 강의 위주로 대면 수업을 속속 재개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시작한 첫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자리 잡기 위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조금씩 양보해야 할 때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다음 주부터 학년에 따라서 차례차례 학교에 가야 하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도 걱정이 있습니다. 날은 슬슬 더워지는데 교실에서 문 닫고 에어컨을 틀어도 될지 또 계속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안상우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가림막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등교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해 식당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겁니다. 오늘하고 내일 다 끝내려고요. 3층하고 4층.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 대부분이 일시적 관찰실 설치와 교내 특별 소독, 체온계 구비 등 방역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등교 개학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특히 오는 20일 고3에 이어 가장 먼저 개학하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 학부모들의 걱정이 큽니다. 면역력이 약한 데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들의 우선 등교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는 4만 명 가까이 동의를 표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서 아마 마스크를 벗고 있는 아이들이 좀 많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에어컨 사용을 놓고도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환기를 자주 시키면 에어컨을 켜도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환기를 시켜야 하는지 지침은 없는 상태입니다. 에어컨 사용할 때 주의사항들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당국은 학부모의 우려를 반영해 내일 등교 개학을 위한 세부 방역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네, 오늘 광주에서 5.18 관련 단체 회원들과 극우 성향의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유튜버들이 5.18 기념재단 앞에서 5.18 유공자의 가짜가 섞여 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 게 문제였습니다. KBC 고우리 기자입니다. 검은 차량 한 대가 나타나자 5월 단체 회원들이 길을 막아섭니다. 소리를 치고 바퀴까지 부여잡으며 온몸으로 저지합니다. 니들이 뭔데 기자회견 떠나가? 기자회견 보장해.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5.18 기념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려고 하자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이들은 5.18 유공자의 가짜가 섞여 있다며 그 명단과 공적조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잠깐에 부모와 혈견을 잃은 사람들이야. 5.18 심장이 와서 기자회견을 있을 수가 없어. 안 돼. 경찰의 제지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극우 단체는 기자회견을 포기했습니다. 5.18을 둘러싼 갈등은 4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자유연대 등 극우 단체는 오는 16일과 17일 5.18 민중항쟁의 중심지였던 금남로에서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이러자 광주광역시가 감염 위험을 이유로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극우 단체는 시의 행정명령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태세입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 행사위원회는 코로나 사태로 금남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야제를 비롯한 5.18 40주년 주요 행사를 모두 취소한 상태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돈줄이자 로비 창구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숨겨뒀던 거액의 현금이 발견됐습니다. 여행용 가방 3개에서 현금 55억 원이 나온 건데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빼돌렸고 또 어디에 쓰려 한 건지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지난달 24일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서울 성북구 한 빌라에서 도피 5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집안에 있던 현금 5억 3천만 원을 압수했는데 이 돈 말고 김 전 회장이 감춰뒀던 현금 55억 원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체포 당시 김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열쇠의 용도를 추궁해 서울의 한 물품 보관업체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직접 가짜 신분으로 금고를 개설한 뒤 5만 원권 위주로 여행용 가방 3개에 현금 55억 원을 담아 이곳에 맡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재향군인회 상조회와 관련된 돈이라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혐의와 라임 관련 로비 의혹 말고도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뒤 300억 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수한 회사에서 자금을 빼돌려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식으로 여러 건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어 발견된 돈의 출처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한 돈의 출처와 용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가구를 지을 땅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거라는 신호를 정부가 시장에 보낸 거란 분석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한 서울 재개발 사업에 LH와 SH공사를 시행사로 참여시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2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LH 등이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확정 보장하고 돈이 부족하면 분담금을 대신 내주는 대신 10년간 주택을 공유하게 합니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에겐 공공임대 입주 자격을 주고 영세상인에겐 공공임대 상가도 제공합니다. 이런 공공재개발 구역은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 임대로 공급하는 대신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용적률과 기부 체납 비율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소규모 정비사업과 역세권 민간주택 사업 제도도 손봐 2만 호를 추가 확보합니다.
서울 용산역 정비창에 8천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등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와 공장 이전 부지 등을 확보해 3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여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더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또 남양주 왕숙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일부 물량에 대해 본 청약 1-2년 전 사전 청약을 도입해 조기 분양합니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된 상황에서 이제 계속 정부가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쐐기를 박는 정책이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짜낸 공급 대책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공공기관 참여를 원하는 재개발 구역이 얼마나 될지,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효과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벤츠와 닛산, 또 포르쉐가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일부 경유차에서 배출가스를 조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염물질이 많게는 기준치의 13배까지 나왔는데 정부는 이 세 개 회사에 역대 가장 많은 약 8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적발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차량은 벤츠, 닛산, 포르쉐의 경유차 14종입니다. 벤츠가 배출가스 조작으로 적발된 건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이들 차량엔 질소산화물 배출을 억제하는 요소수의 주입량을 주행 20에서 30분 후부터 줄어들도록 하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가동률이 낮아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기준치의 최대 13배까지 배출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요소수량이 많으면 크게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제작상의 좀 그런 불편함, 어려움, 그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수입차의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건 2015년 아우디 폭스바겐 사건을 비롯해 이번이 벌써 7번째입니다. 당시 미비했던 배출가스 시험 기준이 원인입니다. 이 적발된 경유차들은 과거에 도로주행 배출가스 시험을 보지 않고 실내 시험만으로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4만여 대의 인증을 취소하고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세 개사에 800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벤츠에 부과된 과징금이 776억인데 지금까지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해서 부과된 과징금 중에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환경부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옆나라 일본에선 진단 검사 수가 너무 적어서 확산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 뒤늦게 일본 정부가 검사 기준을 완화하며 쉽게 검사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7.5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흘 이상 계속돼야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도 이틀 이상은 고열 증상이 있어야 한다. 지난 2월 중순 일본 정부가 정한 감염 검사를 받는 기준입니다. 검사 문턱이 높아 의사가 진단 검사를 의뢰하기 어려웠고 검사를 의뢰해도 보건당국이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그 결과 인구 10만 명당 검사 건수가 지난달 말까지 독일과 이탈리아는 약 3,000건, 한국은 약 1,200건인데 비해 일본은 고작 188건에 그쳤습니다. 검사 부족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일본 정부는 나흘 이상 발열 같은 검사 기준 수치를 모두 없애고 의심 증상만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平熱も人によってそれぞれですから、高熱だと思った方はすぐ行っていただく。 일본 정부가 미적대는 사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이미 자구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각 자치단체들은 보건소 등 당국을 거치지 않고 의사 판단으로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고 승차 검사나 도보 검사소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확산 초기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는 게 급선무였다고 강변하지만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중국에서는 학교들이 단계적 개학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등교를 앞둔 우리도 한번 짚어봐야 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마스크를 쓴 채 달리기 하다가 갑자기 숨지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중국 후난성의 한 중학교 앞에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학교 3학년 학생이 체육 시간에 1000m 달리기 측정을 하다 운동장에서 쓰러져 숨졌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N95 방역 마스크를 쓰고 달렸습니다. 그보다 엿새 전 허난성의 한 중학교에서도 N95 마스크를 쓰고 달리던 3학년 학생이 숨졌고 지난달 14일 발생한 저장성 사례까지 포함하면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달리기를 하다 숨진 학생이 한 달 사이 3명이나 됩니다.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데 마스크 착용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과 심각한 산소 부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견해가 엇갈립니다. 身体不太好的话，我们再戴上这个口罩，再在一种缺氧状态下，它的耐受就相当差，可能会导致危险的发生。 오랜 자가격리 생활로 체력이 떨어진 학생들에게 학교 측이 방역 기준 준수만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분노도 쏟아졌습니다. 당국은 통풍이 잘 되는 야외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체육 시간에 학생 간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 마스크를 벗기 애매하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중국의 여러 지역에선 고등학교 입시에서 체육 과목을 취소했고 일부 도시에선 체육 활동 시 안전거리만 유지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명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학생들이 숨지는 일이 잇따르면서 마스크 쓰고 운동을 하는 게 얼마만큼 위험한 건지, 쓴다면 뭘 써야 하는지 혼란스러운데요. 관련한 의학 실험 결과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건강한 20대 남성입니다. 시속 3km로 천천히 걷다가 시속 6km로 속력을 올려 심장박동수, 혈압, 그리고 혈액산소 포화도를 측정합니다. 이번엔 미세먼지를 94% 막아주는 KF94 고기능 마스크를 쓰고 같은 측정을 진행해봤습니다. 천천히 걸을 때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빠르게 걷자 수축기 혈압이 126에서 141로 상승했고 동맥혈 산소 포화도는 96%에서 95%로 미세하지만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빠르게 걷게 되면 좀 더 숨이 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국립의대가 건강한 임신부 20명에게 N95 마스크를 쓰고 빠르게 걷는 정도의 운동을 시켜봤더니 평균 1회 호흡량이 23%, 분당 호흡 횟수는 25.8%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기능 마스크를 쓰고 일상생활을 하는 건 몸의 보상작용으로 별 이상이 없지만 격한 운동을 하면 건강한 사람이라도 몸의 보상작용 범위를 벗어나 폐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하며 마스크가 땀에 젖으면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마스크가 젖을 경우에는 미세하게 있는 구멍을 막기 때문에 10%에서 20% 정도까지 호흡능력이 더 떨어지는데요. 심폐 능력의 한 60에서 70%만 발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한 운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충분한 거리를 두거나 기능이 높지 않아 숨쉬기가 편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다 해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추방당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 수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추방 대상이 되는데 국가인권위가 이런 현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 부모를 둔 고3 A양. 한국에서 나고 자라 여느 고등학생처럼 EBS 강의도 들으며 공부하지만 수능 시험은 볼 수 없습니다. 주민번호도 외국인 등록번호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고 자란 곳에서 쫓겨난다는 그런 어두운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대학에 갈 수 있고 그 이후의 미래를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양도 같은 처지입니다. 아예 처음 가는 나라인데 거기서 계속 살면 적응하기도 힘들고 말도 못하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살기 싫을 것 같아요. 두 사람 같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 자녀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강제 퇴거가 유예되지만 졸업 후 단속되면 추방됩니다.
국가인권위가 두 학생 같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 자녀에게 국내 체류 자격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나서 성장했을 뿐이라며 강제 퇴거시키는 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한국에 태어났다거나 자신의 선택으로 체류 자격을 상실한 것도 아닙니다.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였는데 이제 와서 성인이 되었으니 강제 퇴거돼야 한다고 말하는 법무부의 태도가 부당하다고 느껴서 청주지방법원도 지난 2018년 나이지리아계 미등록 외국인 자녀에 대해 강제 퇴거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판결에 이어 인권위 권고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정부의 개선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SBS 정만석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입니다. 내용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공문서지만 형식은 모두 존댓말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나 벌금 납부서, 군 입영 통지서도 존댓말로 쓰여 있는 게 자연스럽죠. 하지만 유독 법원 판결문은 뭐뭐 하라, 뭐뭐 한다 같은 식으로 쓰이는데 이런 딱딱한 판결문을 처음으로 존댓말로 작성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조기호, 손용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년이 넘는 소송에서 이긴 양진석 씨. 하지만 판결문을 읽으면서 명령이나 지시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겼다 하더라도 칼로 자르듯이 뭐 한다 이게 꼭 우리 그 군대 있을 때에 그 상사들이 얘기하듯이 그런 느낌은 가지죠. 또 다른 소송 당사자 김모 씨의 경험도 비슷합니다. 그냥 봉투만 봐도 그냥 막 떨려요. 근데 그거 열었을 때 이렇게 막 반말로 되어 있으면 정말 내가 뭐 개인 취급당하는 느낌이 들고 말이죠.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1948년 7월 17일 이래로 법원은 모든 판결문을 다 이렇게 반말체로 작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견고한 흐름을 깬 이른바 존댓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3일 대전고등법원 민사 판결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문과 판결 이유 등이 모두 반말이었는데 이 판결문은 모든 문장이 존댓말입니다. 또 다른 가처분 소송 결정문이나 형사사건 결정문 역시 모든 문장이 존댓말로 돼 있습니다. 7년 전 사법부가 유신 체제의 잘못을 사과하며 판결문의 한 문장을 존댓말로 쓴 적은 있지만 판결문 전체를 존댓말로 쓴 건 처음입니다. 이 판결문을 쓴 판사는 최근 1년 동안 단계적으로 존댓말을 늘려왔습니다. 반말에서 존댓말로 바꾸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저도 어려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판결문 주문은 강제 집행하거든요. 국가 권력이 강제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의문이 있으면 안 되고 명확해야 되거든요. 아직 판사 한 명이 시작한 움직임인데다 법조계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사법부가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을 받아보는 분은 국민이고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주인한테 판결문을 보냈는데 존댓말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 SBS 조규호입니다. 법원 판결문 대부분 이렇습니다. 벌금을 지급하라. 서류를 열람하게 하라. 이런 표현이 존댓말 판결문에선 벌금을 지급하십시오. 서류를 열람하게 하십시오라고 바뀝니다. 이 작은 변화가 만들어지기까지 70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존댓말로 판결문을 작성하면 법원의 권위가 떨어질 것이란 주장입니다. 국민들이 덜 과학적으로 느끼고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 방식을 쓰는 것이야말로 보다 더 법원이 국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을 존댓말로 쓸 경우 판결문이 길어질 거란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성해 보면 분량에선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존댓말로 써보고 하나는 기존대로 반말로 써봤어요. 그런데 이제 글자 수는 늘어났는데 그냥 페이지 수는 똑같이 23페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구나. 재판의 결과를 얼마나 잘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존댓말이 낫다는 의견입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원고와 피고가 결국
판결에 승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존댓말로 된 판결문을 받아보면 아무래도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더 판결에 쉽게 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존댓말 판결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법원 판결문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38명의 유가족들이 사고 이후 처음으로 한데 모여 합동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선 오늘을 끝으로 합동 감식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줄지어 선 유가족들이 하얀 국화꽃을 하나씩 집어듭니다. 참사 일주일째, 물류창고 화재 사고 유가족 150여 명이 합동분향소에서 첫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희생자 38명의 이름이 차례로 호명되자 순식간에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을 영원히 간직하고 계절이 지나갈 때마다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당분간 매일 저녁 6시 합동 추모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분향소에서 차로 20분쯤 떨어진 화재 현장에서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6개 기관이 약 4시간 반 동안 3차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원인은 오늘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의미한 증거 여부는 전문 감정기관에서 감정 결과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엘리베이터 작업과 우레탄 폼 작업이 동시 진행 중이었다는 생존자 증언이 있었지만 감식반은 엘리베이터 작업과 화재와의 관련성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을 거쳐 최종 감식 결과가 나오려면 몇 주일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혀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건우 본사와 건우가 시공 중인 다른 창고 3곳에 대해 내일부터 2주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특별 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네,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정숙 당선인을 민주당과 시민당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동안 자진 사퇴를 거부해왔던 양정숙 당선인은 자신은 법을 어긴 게 없다며 시민당을 맞고소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위성정당 시민당은 오늘 공동으로 양정숙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동생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따른 선거법 위반, 비례대표 공천을 방해했다며 업무 방해까지 모두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양정숙 당선인이 국민 앞에서 어떠한 처신이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좀 깊이 생각하고 현명한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당은 내일 양당선인이 신청한 시민당 내 재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 고발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당선인을 제명하겠다는 뜻이 바뀌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자진 사퇴를 거부해온 양당선인은 오늘 시민당을 맞고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당선인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고 재산 신고에도 위법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시민당을 통해 KBS로 유출됐다며 시민당과 KBS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형사고소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당과 당선인 사이에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형사고소전이 벌어진 겁니다. 양 당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며 다시 한번 자진 사퇴는 거부해 당선인 신분을 유지하고 제명되더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에 취임할 생각임을 드러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어갈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내일 선출됩니다. 제1야당인 통합당은 모레 원내대표를 뽑는데 각 당의 후보들과 경선 결과 전망까지 고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친문 친이해찬 당권파로 분류되는 4선 김태년 의원은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열린 우리당 시절의 과오는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당을 안정과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친문 3선 전해철 의원은 총선 결과는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믿을 수 있는 원내대표가 되겠답니다. 당정청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신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가 좀 더 책임자가 아닐까. 개파색이 옅은 4선 정성호 의원은 당정청 협력 관계는 기본이며 야당과의 협치도 이뤄내겠다고 강조합니다. 야당 의원들, 야당 지도부와 어느 누구와도 신뢰관계를 구축해갖고 결과를 낼 수 있다. 자신 있습니다. 친문 2명의 개파색 옅은 후보 1명인 상황에서 친문 성향표가 어떻게 나뉠지가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모레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은 5선 주호영 의원과 4선 권영세 당선인의 맞대결입니다. 주 의원은 당내 최다선의 안정감이 강점이지만 대구가 지역구라서 영남당 이미지를 걱정하는 일부 반대 기류가 약점입니다. 정책위 의장에 도전하는 러닝메이트는 충청권 이종배 의원입니다. 서울 지역구의 권영세 당선인은 수도권을 이해하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외치는데 8년 동안 원해였던 건 약점으로 꼽힙니다. 러닝메이트는 영남권 조혜진 당선인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출범에 긍정적이었던 주 의원과 권 당선인은 지금은 원내대표가 되면 당선인들의 뜻을 모으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과거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수사 기록을 유출한 의혹에 대해 재작년 SBS가 보도했었는데요. 검찰이 문제의 기록을 주고받은 두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지금부터는 SBS 법조팀의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한 전직 검사가 자기가 조사를 했던 수사 자료를 친구인 변호사한테 넘겨줬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 A 변호사가 2014년 전주지검 재직 시절 작성한 수사 기록입니다. 목사 박모 씨에 대한 사기 혐의를 수사하면서 만든 건데 구속영장 의견서와 수사보고서 등 400쪽에 이릅니다. 이 서류엔 수사 대상자의 진술과 재산 현황, 그리고 계좌 내역 등 개인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00쪽에 이르는 구속영장 의견서가 이듬해인 2015년 유출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이 검찰 수사 기록이 박모 씨를 고소했던 민간인 전모 씨 손에 들어간 겁니다. 전 씨가 박 목사를 추가 고소하려고 B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 전직 검사인 A 변호사가 B 변호사에게 수사 기록을 건넨 걸로 조사됐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검사가 준 거다 하면서 이거는 외부로는 유포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가짜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두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유출된 자료가 공개법정에서 알려진 내용이라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범죄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